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라고 판단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신 투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체포 동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때처럼 이 대표 사건 관련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신상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은 별도 시간 제한은 없지만 이 대표 신상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에 표결은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네, 각 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당별 의석수 먼저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169석, 절반을 훌쩍 넘고요.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1석씩,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이 7석입니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앞세워서 찬성 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299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5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데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까지 177명인데 28명 이상 찬성이나 무효표를 던지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일단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지만 이탈표가 속출한다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 제거라며 반발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표결 당일까지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만 유능하며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아내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속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까지 전부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이 민심을 받드는 정당인지 결정하는 날이라며 민주당 내 이른바 비이재명계의 소신투표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데 이 표결 이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방탄 프라임으로 맞서는 국민의힘과 강도 높은 충돌도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부결 후 사퇴론이 나오기도 하는 만큼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탈표 규모가 작지 않다면 이 대표 리더십도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결된다면 민주당 정정순 이상직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서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 대표나 검찰 둘 중에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오늘 검찰도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에선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다투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나 혐의에 대해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173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5개 혐의가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던 겁니다.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전반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로서도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번 낙마 사태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상당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태는 이미 5년 전에 언론에 보도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인데 검사 출신을 무리하게 임명하려다가 인사참사가 빚어졌다는 겁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경찰국 신설과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맞물린 만큼 윤 청장이 이번만큼은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청의 대처를 놓고도 경찰 내부의 불만이 큽니다. 윤 청장이 추천하긴 했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을 거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침묵하는 가운데 경찰청만 안타깝다며 입장을 낸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입을 열었다고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연이어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 경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좀 수습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후임자 선정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공백 우려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석이 된 후임 국가수사본부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우선 두 가지 선발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모 절차를 거쳐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는 방식과 함께 내부 선발을 진행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내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조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내부 인사가 발탁됐으면 한다는 내부 여론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공모 절차가 50여일 정도 걸렸던 터라 신속히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최종 선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은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김병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에서 문제를 거르지 못한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법적 범위 안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학교 폭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학폭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에 보도됐는데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나온 것이라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한 것을 두고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변화의 폭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문서를 세분화하고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에 없는 질문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 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동안이나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선 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무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섭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 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개입 시에 이거 전혀 불이익 안 받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해 학생 측들이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는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 조사 전 긴급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법정 싸움으로 확전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없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골몰해왔음을 정 변호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오는 4월쯤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년 학폭위 처분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시행 10년 이상 지난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9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과 같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57%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첫 주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와 민생의 정책과 메시지를 집중해 정치권과 확실한 거리를 둔 게 원인이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진영 결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2.2%,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오른 43.9%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치 여부를 놓고 40여 년 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오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협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협의로 결론 내 최종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안에 제시된 상류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고 중청 대피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을 추가 제시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고 김진태 강원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조건부 동의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 박은정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자 세계 자연유산 등으로 보호받는 지역이라면서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와 사업 계획에 크게 바뀐 점이 없다면서 오직 윤석열 대통령 공약만 따라간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각 당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일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만 유능하며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네, 87년 체제 종말, 운동권 세대 몰락, 그리고 사법살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비대위원장이 386 운동권 세대 몰락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저도 아까 지금 좀 전에 들으면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같은 거 수용하라고 하는 의원들이 없는지 그것도 저도 한번 되묻고 싶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24일 국회 본회의에 네.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72시간 이전에 이제 표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마도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한동훈 장관이 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 반론을 할지 이것도 되게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 결국 거기서 제적 가반수의 가반수 찬성으로 이제 가결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부결되면 영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고요. 이제 자율투표 방식으로 하지만 네. 총의를 얻어서 부결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기본적으로 구속 그 영장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야당 대표가 아닌 야당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이거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당당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아마 압도적으로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그래서 175석 정도가 부결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그것보다 적게 나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표단속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좀 창피하겠죠. 그렇게 표단속을 했는데 심지어는 뭐 그 무소속 의원들 전방위로 표단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 그 후원금 띄어먹은 윤미향 그 무소속 의원 원래 민주당이죠. 예. 그분한테도 뭐 용서한다, 사과한다, 뭐 다시 입당해라 하면서 손도 내밀었고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찬성하시겠죠. 그럼 무소속의 6분 찬성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한 분이 양양자 의원이신데 그쵸. 그분한테도 사과했더라고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 169석 플러스 무소속 6석 네. 플러스 기본소득당 1석 한 176석 그거에서 단 한 표라도 빠지면 이재명 대표께서 체면이 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양양자 의원도 입장을 밝혔었나요? 네, 좀 자기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부정적이라는 피력했죠. 게 가결? 부결? 아니 저기죠. 찬성? 찬성하는 거죠. 네. 그럼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분은 구박을 엄청 받으셨잖아요. 민주당으로부터. 어떻게 민주당에서 표 계산 다 끝났습니까? 아니,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도 결여된 데다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이경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조차도 이건 문제가 많은 영장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할 정도이고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이 한 100여 분이 국회 로텐도울에서 지금 철야 농성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회들은 대단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의 이탈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네. 전망이 나옵니다만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찬성을 하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뭐 추경호 지금 국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장관 또 권영세, 박진 장관들도 오늘 다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한 분 빼고 114표는 나올 것으로 이탈 없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제가 오늘 우리 비대위 때 아침 회의에 지도부 회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까 갑자기 386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가 우리가 이제 유신 2.0 시대, 그래서 유신 군부 시대가 끝이 나고 문민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민주화 시대가 이제는 386 정치인들이 수명을 다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세비를 받는 분들입니다.
민주화 시대를 지탱해왔던 이분들의 정치 철학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시대의 386 세대의 종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누가 먼저 개척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에서 정치개혁을 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먼저 선점하는 정당이 차기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정치개혁 얘기를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부결됐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설명이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더 충실히 하겠다. 저는 이번에 더 많은 증거로 더 충실히 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혐의를 설명할지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증거 없다 자꾸 그러시니까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조금 전해 들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서면 진술서하고 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건과 성남 FC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들은 이미 다 밝혔어요. 그런 내용들 연장선에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에 대부분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173쪽인가요? 174페이지죠. 예, 그 정도의 이제 대부분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좀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상으로 제시할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그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장 청구가 체포 동의안이 어차피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해라라는 의미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의 그런 그 언행들을 쭉 유추해 봤을 때에는 이번에도 이렇게 특히 국민들한테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치적 언행하는 거 즐기고. 그래서 대단히 좀 전에 우리 김행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상세하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증거보다는 그 안에 174페이지 안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약간 자극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좀 자극하는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은 좀 해보고 다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대장동 건과 성남 FC 건 관련해서 꼭 두 가지는 꼭 그 자리에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대장동 건에. 업무상 배임은 그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배임의 동기는 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느냐라고 따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428억 약정이었어요. 428억과 관련된 거는 지금 그 구속영장에 청구하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청구하지 못했는지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환수액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5,503억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판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3억으로 축소해서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그 이유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정순신 국수본 그분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거에 대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장관으로서 먼저 사과를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탄핵했을 때 그때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행위라는 전례를 이미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어떤 행정적인 결정만으로도 분명한 사법 대상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환수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축소된 이유가 추가 조사를 하니까 당시 성남공원하고 터널 뚫은 거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실제로는 실제 그 건설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공원 건설비하고 터널 조성비가 훨씬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액수가 바뀐 거고요. 제가 오늘 우리 비대위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체포영장 동의 여부가 당연히 핫 이슈였죠.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3월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근혜 씨 영장 실질 심사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때문에 그가 과연 과거에 뭐를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그의 범죄 행위와 사법 처리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줄줄줄이 그 후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박근혜 씨, 박근혜 씨.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당신도 대통령한테 박근혜 씨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을 야당 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YTN은 방송이니까 여기서만 이재명 대표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부터는 어디서든지 그냥 이재명 씨라고 부르려고 해요. 대표로서 도저히 도의적인 또 그 도덕적인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 늘 지금 말씀하신 그 박근혜 당시 탄핵 당시에 그걸 예를 들면서 그거랑 비교를 하시던데 그때랑 비교하는 잣대는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요, 정말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요구했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까지 도입해서 국민적인 그 여론들이 완전히 그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야당 탄압이다라는 것도 높은 경우도 있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40%대 이상은 여전히 그 검찰의 남용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있는 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시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합리적이시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을 저런 분이 커버를 하시니까 아직 국민 여론이 40% 정도는 그 민주당 쪽에 서 있나?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할게요. 제가 잘 역할을 못하나 봐요. 칭찬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아니 너무 잘하셔갖고 우리 국민분들께 제가 좀 잘 설명을 못 드리나. 제가 진짜 그런 반성도 했어요. 칭찬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 같은데요. 진짜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홍보전에 밀리나 봐요. 아니 저희가 그간에 이제 현재를 좀 판단할 때 보면 과거의 사례들을 갖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대선 끝나고 그 유력한 대선 후보 가장 최소표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0.73% 차이로 1,600만 표나 득표를 했고 그 이후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 그리고 기소 이렇게 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왜 그럴까라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사실 국정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박스권 안을 나갈 수도 없고 지금 경제와 민생도 대단히 어려워서 뚜렷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당권 획득, 그리고 공천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 그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것,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곽상도 문제까지 해서 각종 특검 여론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전방위적인 윤석열 검찰의 공세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비단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문제인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럼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무조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그 당대표는 다 물러나야 됩니까?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고 이게 잘못 흐르면 검찰 파쇼가 될 수 있어요. 검찰이 그 정치의 영역 그리고 우리 제도의 영역을 다 바꿀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그런 악용될 우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검찰권 남용에 의한 그 야당 그 대표 그 정적 제거인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맞서서 싸울 때다라고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단일 대우로 좀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을 적에 그때 그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갑자기 독재 국가로 바뀌었어요. 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유력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대선 백서도 내고
그리고 자숙을 했죠. 지금처럼 곧바로 지방선거, 보궐선거 나오고 또 방탄하려고 당대표로 나오고 당원도 고치고 유례를 볼 수 없는 야당 대표예요. 모든 대선 주자들은 지고 나면 잘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영국으로 대선 패배 후 가셔서 공부하고 한참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책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의 시간을 가졌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껐득하면 이재명 건은 이재명 건이고 김건희 여사 건은 김건희 여사 건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재판 진행이고요. 왜 그거를 같이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오늘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사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데 김건희 여사의 유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감춰줄 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분이 확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인터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사건은 사건대로 제대로 이제 뭐 오늘 부결될 것이니까 예. 그 불구속 기소되지 않을 거예요. 네. 불구속 기소되죠. 그러자 또 다른 재판이 또 지금 많아요. 네네. 3일 날, 17일 날, 31일 날 또 재판장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재판 충실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도 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곽상도 50억 대장동 특검은 그 이재명 대표 건과 연결해서 이걸 하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문제가 있으니까 네. 헌법 제12조에 있는 법의 평등에 대해서 왜 살아있는 권력에서 멈추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저 헌법 정신을 지켜서 같이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에서 지고 왜 그 당대표에 출마했느냐라는 것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받을 지점이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그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대표를 체리따분 그 문자 받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당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룰도 바꾸고 저 유력 저 후보 주자에 대해서 출마도 못하게 막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런 데 비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고 논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도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길어지는데 예, 분명한 얘기가 것은 거기까지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변인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주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결이 되면 검찰은 뭐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죠. 추가 영장이 있을 거란 전망도 있고요. 향후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후에 뭘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되죠. 그 윤석열 검찰에서 뭐 살라미 영장을 치겠다라는 발언도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적도 있고 언론 보도로 전해진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도 네. 이걸 해서 정경유착에 토건 비리라고 규정하면서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그대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영장을 칠 것이고 또 기소가 이어질 거고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플랜 C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이것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법치와 헌법 유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 기조에 대한 공감도 훨씬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조로 가지고 지금 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그 당으로서는 총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제 1년 조금 더 넘게 남긴 했지만 그런 기조, 방향이 여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제가 좀 전에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 끝나면 국민의힘도 이제 뭐 사실 분당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당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들도 있고 또 정순신 국수본에 대한 관련된 학폭 관련된 문제들 제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또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누가 더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그 유능한 정당이냐 이미지를 주는 거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의 그 여론이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영장을 치고 기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그렇게 공갈빵 영장, 내용 없는 영장, 뭐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었을 때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어떻게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가정법입니다만 그럼 민심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런 대표직 사퇴 요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당한테 않을 거라고 미치지 않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 가정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게요.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거가 민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떠한 범죄자, 우리 비근한 예로 어떤 잘생긴 범죄자들은 오히려 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네, 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무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민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은 법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졌으면 벌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설명을 할지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박을 할지 저희가 생중계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완전히 다 도배가 됐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죠.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 전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학폭 논란을 몰랐다고 하는데 믿어야 됩니까? 글쎄. 일단 제가 참 이상해요. 저도 이제 검증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본인이 이제 무슨 재판 같은 것을 했냐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가족, 배우자나 직계 좀비소. 네. 그거를 본인이 안 썼다면 이것은 굉장한 본인의 문제가 일단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인사 추적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익은 경찰청장. 예. 이분도 좀 책임이 있다. 경찰은 그래도 정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다? 그리고 여하튼 인사검증이 늘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라인 전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잘못된 인사인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 철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심각하게 이 사안을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이 사전 질문서에 안 쓴 거 이거 본인의 물론 잘못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록조회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다라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요. 네. 검찰이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검경 수사기소 분리법 이후에 이제 이 국수본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한국형 FBI라서.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대단히 이제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인사를 내정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몇 달 전부터 언론에 나 있었고요. 네. 그것이 정순식 씨라는 것도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정을 한 것.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 학폭 사건이 벌어지고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물론 예. 그때 익명으로 났지만 검사 고위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거를 윤석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한동훈 장관의 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을 장악할 인물로 적임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내정하고 검증은 형식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거기 왜 작성하는 서류에 그거를 안 썼다고 본인이 안 썼다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오라고 했다고 하죠. 아니오라고 한 그것도 일부러 형식적인 검증 절차잖아요. 쓰는 네. 거. 거기에 만약 그게 써 있으면은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다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근데 저도 진짜 저 질문서 받아서 다 작성을 했었어요. 네네. 똑같았습니까? 혹시 네. 좀 다르죠? 거의 같아요. 보니까 질문 문항도 거의 같은데 저걸 아니다라고 쓰기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책임은 일차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런 일이 있었으면 본인이 제안이 왔을 적에 본인이 사양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쉽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더 글로리 예. 봤어요. 드라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더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늘 완벽하진 진짜 못해요. 그건 어느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또 속이려고 들면 또 이렇게 속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중앙지검에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뭐 이분이 이제 그 같이 근무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냥 뭐 자녀가 학폭이었어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대법까지 그 수사가 갔을 그 소송이 재판이 갔습니다. 소송이 예. 갔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제가 좀 이런 반성은 저도 스스로 합니다. 우리 그 인사 검증할 때요. 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검사 위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예, 되어 예.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좀 직업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이거 이렇게 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있었어요. 청와대 내에. 네, 있었죠. 그것도 인사검증단이 따로 행정부처에 있었고 이제 인사검증단은 이제 대개 국가공무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네.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어요. 그분들이 대개 이제 판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법조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사검증을 주로 검사 라인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갔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든 간에 그 인사검증단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성폭력, 성폭행, 뭐 성범죄 관련 비위라든가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성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 여성들을 좀 절반을 집어넣는다라든가 또는 직업을 좀 다양화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시도가 차제에 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예. 확실히 자녀에 대한 그 학폭은 여성들이 더 예민할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지금 시스템, 이 그래픽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죠. 그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저는 시스템보다 이제 시스템은 저렇게 갈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인사들을 구성할 때 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회도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마찬가지로 저런데 저희 비대위 구성할 적에도요. 그 청년도 넣고 여성도 반드시 넣게 돼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고위 구성할 때도 예.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검사 출신으로 되는 것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법무부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청장이 지금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위원께서도 경찰청장의 좀 책임론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좀 뭐 유감을 표하거나 네.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인사 추천권자가 이제 체계상 인사 추천권자가 경찰청장이니까 이제 일단 그분이 그 체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책임론이 일차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인사검증단의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출신 중에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검경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이후에 그 수사를 전체를 총괄할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찰 출신이 하는 게 그 취지에도 맞고요. 네. 사실 그 전에 그 검사 출신이 내정되었을 때 경찰 내에서 부글부글했다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을 완전히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인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낙마를 했어요. 네. 그때마다 인사 참사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인사 라인에 대해서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인사를 했던 그 라인들이 한 명도 바뀌지는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기본적인 그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검사들이잖아요. 추천하는 네. 인사비서관도 검사고 또
검증하는 공직기관 비서관도 검사고 네. 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인 법무부 산하로 둔 것도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특히 검사 출신 또 인사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검증을 통해서 다 면죄부만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사 그 정보관리단도 네. 지금 입법 시행령 10위가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 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에 있던 거를 법무부로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 기능을.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음지에서 하던 것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 실제로 그 검증 절차가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 속에서 자유롭잖아요. 이 건도 그 대표적인 건으로 다시 또 한번 이제 사고가 지금 난 것인데 네. 좀 전에 왜 1차로 이제 추천하는 경찰청장만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처럼 또 그렇게 꼬리자르기 하시는 거 그건 아닌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보자면 이제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의 경우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건수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가장 많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4배 이상 많아요. 네. 그때 청문 보고서 전혀 무시하고 그냥 다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인사 부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인사 검증 부실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이제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한번 제도가 꼬이면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꼬이게 된 애초 원인이 169석으로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자, 범죄 수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금융계좌 추적 수사예요. 이것은 검사들 아니면 경찰들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특히 해외 금융계좌 추적. 그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서 이 검수완박이 됐을 때부터 4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못하게, 검사들이 수사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수사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돈의 흐름을 쫓는 것처럼 정확한 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해외로도 지금 자금들을 빼돌리는데 이것을 경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들이 할 수뿐이 없고 수십 년간의 노하우거든요. 그걸 딱 잘라버린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대한민국 수사 체제를 틀어놓으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형 FBI라는 이런 체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도 반성이 없으니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학폭 2차 가해자라서 네. 사퇴한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에 붕괴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아까 지금 민주당 탓을 또 하십니까? 아니 아까 그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학폭 2차 가해자 이렇게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당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경찰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경찰이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할 수뿐이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국내외 이 금융계좌 추적 노하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그럼요. 같아요. 당연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꼼수, 대한민국 수사 체제에 대한 붕괴 때문에 이러한 식의 기형적인 그 조직 체계가 탄생할 수뿐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돼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 상권 권력 분립이잖아요. 상권 분립 체제인데 권력 기관들 간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모든 사정기관, 4대 사정기관에 주요 장들부터 해서 주요 기조실장이라든지 등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 다 배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경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비대해진 수사 기소권을 경찰과 나눠서 권력을 좀 분산시키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출신을 그 총괄하는 수사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말기부터 계속해서 당신네들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늘 그래왔으니까 그 수사에 칼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비리 조사 못하게 띄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검수완박의 요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FBI가 나온 거예요, 한국형.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비리 너무나 이것은 저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가중돼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수사권은 바로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 권한입니다. 그 노하우가 경찰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의 그 수장이 검사가 갖는 것이 지금 체제로서는 불가피하게 맞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면요, 이 검수완박은 저는 원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20초 남았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3만 명이 넘는 그 수사 경찰들을 지금 모독하는 발언이세요. 그거는 왜 수사 능력이 안 됩니까? 경찰들이 그 노하우들이 그동안 쌓여 있는 게 대단히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권력 분립,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그 취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정말 다 됐는데 비대위원님 한마디만 할게요. 예, 준비된 말씀 해주시고 이거는 아마 모두들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첩을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 그리고 정치인들 비리를 수사하는 금융수사와 관련된 것은 경찰의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간첩 어떻게 잡을지 정말 우려됩니다. 지금도요, 국내 간첩은 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합동 수사본부 설치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설치한다고 기사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지위를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게가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포근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까지 올라서 아침 기온보다는 무려 13도나 높겠는데요. 온도 변화가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더욱더 확대된 건조주의보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또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 충북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서도 밤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곳에 따라서는 대기가 뿌옇게 보일 수 있지만요. 오늘 하늘 자체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5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일절인 수요일 중서부 지역 일부와 또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